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내년이 갚을 돈이 없으면 이 호티불이라도 가져가야겠다. 얼어 죽든 말든 그건 내 사정이지. 빚쟁이가 휘두른 손에 낡은 문짝이 뜯겨나가고 살을 내는 칼바람이 들이닥치자 서유는 마지막 남은 소미불을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지독한 추위가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나는 이 추위를 팔아 금방석에 앉으리라.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도끼 어린 생존의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도 가장 누추한 피막골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 그 끝자락에 서윤의 작은 새방이 있었습니다. 말이 새방이지. 성인 남자 하나 겨우 누울 만한 흙바닥에 거적대기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혼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노름빚만 잔뜩 남기고 역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이라는 허울뿐인 시댁에서는 팔자드셋 년이 아들을 잡아먹었다며 그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친정은 이미 풍비박산 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삭바느질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서유는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양반 댁마님의 속적삼에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과부 문 열어라. 육중한 산의 대여섯이 고함을 치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돈을 빌렸다는 악질 고리대금 업자와 그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방 안에 얼마 되지도 않는 세간살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내 서방놈이 꿔간 돈이 자그마치 단량이다. 이자가 붙어 이제 10냥이니 당장 갚지 않으면 내 몸이라도 팔아 갚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험악한 욕설과 함께 그녀가 밤새 바느질한 옷감들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서유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패거리들이 휩쓸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걸로 외풍이라도 막아보시지 라며 조롱하듯 낡은 문짝마저 뜯어 가버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뜯겨나간 문틈으로 살을 내는 칼바람이 쉴 새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서유는 호티불 하나에 의지한 채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우다가는 얼어 죽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몽롱한 정신으로 마지막 남은 온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딱딱하고 미지근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낮에 언 손을 녹이기 위해 아궁이 잔불에 묻어두었던 콩 주머니였습니다. 평소 삭바느질할 때 손목을 받치는 용도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콩 주머니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온기에 의지해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뜬 눈으로 지옥 같은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묘황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 온기다. 이 지긋지긋한 추위. 내가 이 온기를 팔아 반드시 이겨내리라.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처음으로 생기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퉁퉁 부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추위와 싸우느라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품에 안았던 콩 주머니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빚쟁이들이 찢어놓은 옷감 조각들을 걸어모았습니다. 비록 갈갈이 찢겼지만 양반댁에서 나온 것이라 질 좋은 비단과 무명천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고 찢어진 천 조각들을 정성껏 기워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주머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를 만드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콩 주머니의 온기를 더 오래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콩보다는 한번 볶은 콩이 열을 더 오래 머금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굵은 소금을 조금 섞어주니 온기가 더 은은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이웃집 아궁이를 빌려 콩을 볶고 소금을 섞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졌지만 눈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만의 비법을 담은 온주머니를 완성했습니다. 겉은 부드러운 비단으로 감싸고 안에는 3번 볶아낸 콩과 굵은 소금을 채워 넣었습니다. 아궁이나 활에 잠시만 올려두어도 주머니는 반나절 이상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크기도 다양하게 만들어 손에 쥐기 좋은 작은 것부터 배에 품기 좋은 큼지막한 것까지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콩주머니가 아니라 추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태양을 선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명품에 회양주머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양기를 되돌려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장사를 할 미천도, 장사를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달아빠진 바늘과 실, 그리고 벼랑 끝의 선자의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두꺼운 옷을 겹쳐 입지만 나는 그들의 품속에 직접 온기를 넣어주겠다. 그녀는 완성된 온주머니들을 보자기에 싸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건 첫 번째 장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향한 곳은 한양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종로 저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처럼 미쳐넘는 뜨내기 장사치가 발붙일 곳은 시전의 번듯한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는 길바닥 한 귀퉁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안면이 있던 지게꾼 칠성의 도움을 받아 종로통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작은 좌판을 펼쳤습니다. 칠성은 묵묵히 그녀의 짐을 날라주고 바람을 막아줄 거적대기를 세워주는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서유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목청을 가다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따끈따끈한 회양 주머니 사시오.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주머니요. 한번 만져만 보시오. 돈은 받지 않소. 그녀는 미리 데워둔 온주머니 하나를 손에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웬 젊은 과부가 해괴한 물건을 들고 호객을 하는 것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것이 안 됐구먼, 추위에 정신이 나갔나 보네 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저런 쓸데없는 것을 살 돈이 어디 있느냐며 비웃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물건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서윤의 손과 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입에서는 허연 입김이 쉴 새 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칠성은 안쓰러운 마음에 마님, 오늘은 이만 거두고 내일 다시 나오시지요 라고 권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번 만져만 보시라니까요. 손이 시리신 분, 속이 냉하신 분, 모두에게 좋은 약이 됩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그러나 저작거리의 소음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의 좌판 앞은 더욱 썰렁해졌습니다. 서윤의 마음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어리석었던 것일까? 이대로 실패하고 다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녀의 눈에
절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지게를 진 늙은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계속된 강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좌판 앞을 지나치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기회가 그녀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늙은 지게꾼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심한 동상에 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윤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판매용으로 가장 뜨겁게 데워두었던 온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꽁꽁 얼어붙은 지게꾼의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온주머니로 부드럽게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지게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품고 있던 또 다른 온주머니를 꺼내 지게꾼의 차가운 가슴팍에 넣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 과부가 팔 물건을 그냥 줘버리네? 사람이 죽어가는 판에 돈이 문제겠는가? 웅성거리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은 지게꾼의 혈색이 돌아올 때까지 정성껏 그의 몸을 주물렀습니다. 잠시 후 지게꾼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과 가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이게 무엇인고 내 품에 화루를 통째로 넣은 것 같구먼. 그의 감탄 섞인 한마디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함께 일하던 다른 지게꾼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매일같이 추위와 싸우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지게꾼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보시오, 그 주머니라는 게 그렇게나 따뜻하오? 서윤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좌판에 남아있던 온주머니들을 모두 가져와 그들의 손에 하나씩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 같던 그들의 손이 주머니의 온기에 녹아내리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야, 신통방통하네. 이거 하나면 겨울밤 순찰도 두렵지 않겠구먼.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지게꾼들은 너도 나도 온주머니를 사겠다며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윤이 가져온 온주머니 10개가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처음으로 돈이 쥐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푼돈에 불과했지만 그 무게는 청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늙은 지게꾼 역시 고마움의 표시로 온주머니 2개를 사갔습니다. 그는 과부댁의 따뜻한 마음씨 덕에 살았소.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라며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서윤은 첫 장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온기를 팔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판매의 성공은 서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발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게꾼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온주머니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들이 모두 잠든 가장 추운 시간에 길 위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집집마다 물을 배달하는 물장수, 손님을 기다리는 인력거꾼, 밤새 상가를 지키는 술락꾼, 그리고 이른 새벽 상여를 메고 나가는 상여꾼들. 그들에게 추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낮 시간에 번잡한 저작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호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남들보다 2배로 부지런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그녀는 뜨겁게 든 온주머니를 가득 담은 보자기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한양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꽁꽁 언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물장수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언손에 온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주머니 하나 품고 일하시면 한결 나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들도 온주머니의 신통한 효능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는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인력거꾼들이 모여있는 정거장으로 찾아가 그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온몸을 녹일 수 있도록 온주머니를 판매했습니다. 밤새 골목을 순찰하는 순락꾼들에게는 야경 도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며 따뜻한 온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른 새벽 상갓집으로 향하는 상역꾼들 사이에서 서윤의 온주머니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서과분의 온주머니 하나면 망자를 모시고 가는 길이 춥지 않다며 너도 나도 앞다투어 구매했습니다. 덕분에 서윤은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준비한 물건을 모두 팔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재료를 구하고 주머니를 만들고 새벽에는 직접 배달하며 판매하는 고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하층민들의 고단한 삶 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좌판은 이제 한양의 새벽을 밝히는 또 다른 작은 태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온주머니가 하층민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자연스럽게 종로 시전의 터줏대감 상인들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웬 과부의 치기 어린 장난질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장사가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서윤네 주머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들의 심기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로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를 운영하며 시전 상인들의 우두머리 행세를 하던 배새님은 서윤의 등장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배새님은 자신의 가게 매출이 줄어든 것이 서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근본도 없는 젊은 과부가 자신의 구역에서 명성을 얻는 것 자체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상인들에게는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으며 서윤처럼 무허가로 좌판을 벌이는 것은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감히 근본 없는 과부년이 우리 밥그릇을 넘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서윤을 쫓아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칠성과 함께 좌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배새님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왈자파의 대여섯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장사를 하느냐. 자리세를 내지 않았으니 당장 보따리를 싸서 꺼져라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저는 시전 안에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길가에서 잠시 물건을 판 것뿐입니다. 어엿하게 세금도 내고 있으니 행패를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왈자패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왈자패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칠성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였고 결국 그들은 왈자패들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좌판은 발길질에 뒤집혔고 밤새 정성껏 만든 온주머니와 볶은 콩들이 흙바닥에 어지럽게 나뒹굴었습니다. 왈자패들은 다음에 또 눈에 띄면 그땐 다리를 부러뜨릴 줄 알아라 는 협박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엉망이 된 좌판과 흙투성이가 된 콩들을 보며 만견자실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바닥에 떨어진 콩 한 톨까지 소중하게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칠성은 서윤이 장사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온주머니를 만들었고 그중 가장 크고 질 좋은 비단으로 만든 것을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에게 어제 행패를 부렸던 왈자패들의 소굴이 어디인지를 물었습니다. 칠성은 기겁하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마님, 거긴 백정 소굴보다 더 험한 곳입니다. 제발 몸을 사리십시오. 그러나 서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나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러 가는 것이다. 서윤은 칠성의 만류를 뿌리치고 홀로 왈자패들의 소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피막골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뒷골목의 허름한 주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주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왈자패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 행패를 부렸던 두목이 그녀를 알아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어제 맞은 게 부족해서 또 맞으러 오셨나? 다른 패거리들도 낄낄거리며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두목 앞으로 걸어가 준비해온 특대형 온주머니를 그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두목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머니는 방금 데워온 듯 뜨끈뜨끈했습니다. 서윤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형님들께서 제 좌판을 엎어주신 덕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약한 자들의 주머니 사정만 생각했지 정작 이 한양의 밤을 지키시는 형님들의 노고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목의 쩍쩍 갈라진 손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밤 순찰을 도시고 의리를 지키시느라 얼마나 손이 시리시겠습니까? 이 주머니는 그런 형님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부디 저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왈자패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목은 뜨끈한 온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형님들께서 제 좌판을 보호해 주신다면 제가 매일 밤 가장 따뜻한 온주머니를 대령하고 매상금의 일부를 자리세로 바치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당돌하고 기발한 제안에 왈자파의 두목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거 물건일세. 과부라고 얕봤더니 배포가 장군감이구먼. 좋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이제부터 너는 내 동생이다. 그렇게 서윤은 적을 자신의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배새님은 자신의 사주를 받은 왈자패들이 오히려 서윤의 보표 노릇을 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왈자패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얻게 된 서윤은 더 이상 종로의 후미진 귀퉁이에서 장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칠성과 왈자패들의 도움을 받아 종로 내거리에서도 가장 목이 좋은 곳에 번듯한 좌판을 차렸습니다. 하층민들 사이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그녀는 이제 본격적으로 돈 있는 양반 계층을 공략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양반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따뜻함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용성과 더불어 자신의 신분과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멋과 가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상품을 고급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녀는 질 좋은 비단과 모시를 구해와 주머니의 겉감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난 바느질 솜씨를 발휘하여 주머니 겉면에 십장생이나 사군자 같은 고상한 문양을 한 땀 한 땀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온주머니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이도록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후각을 자극하는 새로운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볶은 콩 속에 잘 말린 쑥과 계피, 박하잎을 섞어 넣어 온기가 퍼질 때마다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나도록 계량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탄생한 향기 나는 온주머니를 들고 곧장 한양의 유행을 선도하는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기방에 이름난 기생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상품을 선물하며 그 효능과 멋을 설명했습니다. 마님들의 고운 손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치마폭에 넣고 있으면 은은한 향기가 배어나와 사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대로 기생들은 향기 나는 온주머니에 열광했습니다. 곧 한양의 내로라 하는 기생들은 모두 서윤의 온주머니를 하나씩 품에 안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기생들의 치마폭에서 시작된 유행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기방을 드나들던 한량들과 양반 자제들이 자신의 아내나 여동생에게 주는 선물로 온주머니를 사가기 시작했고, 이는 곧 한양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겨울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거 시험을 앞둔 선비들을 공략했습니다. 손이 얼지 않아 답안지 글씨가 술술 써지는 주머니라는 입소문이 퍼지자 전국의 유생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모여들며 서윤의 가게에 들르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었습니다. 서윤의 사업은 이제 하층민을 넘어 한양의 상류층까지 사로잡으며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은 그야말로 폭주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몰려드는 주문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해도 만들 수 있는 양은 고작 20개 남짓이었지만 하루 주문량은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잠을 줄여가며 일했지만 몸이 축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작은 좌판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판을 벌일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기댈 곳 없는 가난한 여인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새빵이 있던 피막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는 과부들과 안악들을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저와 함께 온주머니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기술을 알려드리고 만드시는 만큼 정당한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여인들도 서윤의 진심 어린 제안과 두둑한 선금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안악들이 모여들었고 서윤의 작은 새빵은 온주머니를 만드는 간의 수공업 공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서윤은 체계적으로 일을 분담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은 안악에게는 술을 놓는 일을, 손이 빠른 안악에게는 주머니를 만드는 일을, 그리고 힘이 좋은 안악에게는 콩을 볶고 재료를 섞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모든 제품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피막골의 가난한 안악들은 난생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은인으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서윤의 가게는 더 이상 작은 좌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번듯한 초가집 하나를 통째로 빌려 아픈 가게로, 뒤는 작업장과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가게 앞은 매일같이 온주머니를 사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서윤 상회라는 간판까지 내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행상을 넘어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엄연한 상점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한양 저작거리의 새로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녀의 눈부신 성공은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윤 상회의 성공을 가장 배 아프게 지켜보는 사람은 바로 배새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젊은 과부가 이제는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니 오히려 자신을 뛰어넘는 거상이 되어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왈자패를 이용한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더욱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윤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단 가게에서 일하는 직공들을 시켜 서윤의 온주머니를 흉내낸 조악한 모조품을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새님의 모조품 온주머니는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흉내냈을 뿐 품질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겉감으로 값싼 염색 천을 사용했고 속에는 제대로 볶지도 않은 눅눅한 콩과 심지어 톱밥까지 섞어 넣었습니다. 당연히 온기도 오래가지 않았고 며칠만 지나면 콩이 썩어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만든 모조품 온주머니를 서윤의 것보다 반값에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순진한 손님들을 상대로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조는 너무 비싸니 실속 있는 이걸로 사 가시오. 속은 다 똑같소. 그의 감언이설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조품 온주머니를 사간 사람들의 집에서 콩벌레가 나오는가 하면 썩은 냄새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모조품 온주머니가 서윤네 온주머니인 줄로만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 상호의 물건이라고 해서 믿고 샀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유명해지더니 이제는 장사성만 챙기는구나. 억울한 비난이 서윤에게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분노한 손님 수십 명이 환불을 요구하며 서윤의 가게로 몰려와 아수라장을 만드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손님들이 들고 온 조악한 모조품 온주머니를 보고는 모든 것이 배새님의 계략임을 직감했습니다. 가게 안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손님들과 이를 말리려는 칠성과 직원들이 뒤엉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자신의 신용을 더욱 굳건히 할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손님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사신 그 물건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서윤의 단호한 외침에 소란스럽던 가게, 아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손님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는 손님이 들고 온 모조품 온주머니를,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가게에서 만든 진짜 온주머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날카로운 과도를 꺼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두 주머니를 차례로 찢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배새님의 모조품 온주머니에서는 눅눅하고 벌레 먹은 콩과 정체 모를 톱밥들이 쏟아져 나와 악취를 풍겼습니다. 반면 서윤의 진짜 온주머니에서는 잘 볶아져 고소한 냄새가 나는 콩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말린 쑥과 계피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내용물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 서윤은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합니다. 제 콩은 가마솥에서 3번을 볶아내어 벌레가 생길 틈이 없고 몸에 좋은 향초를 넣어 여러분의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어찌 감히 저런 저질 물건과 제 물건을 비교하십니까?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와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증거 앞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웅성거리던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럼 우릴 속인 놈은 누구란 말이오?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길 건너 비단가게 배새님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의 눈을 속이고 제 명성에 흠집을 내려 한 비열한 자입니다. 그녀의 폭로에 군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배새님 가게에서 모조품 온주머니를 샀던 것을 기억해냈고 분노한 군중은 곧장 배새님의 가게로 몰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배새님의 가게는 성난 손님들에 의해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는 관아에 끌려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서윤 상회의 신용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정직함과 당당함에 감동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그녀의 물건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큰 손해를 입었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신용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녀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세님의 소동이 있고 며칠 뒤 한양에는 첫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서유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거리는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한적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세상을 보며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문짝도 없는 셋방에서 추위에 떨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는 번듯한 가게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길 한쪽 구석에 웬 사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얇은 도포 하나만 걸치고 있었는데 매서운 추위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처음에는 술 취한 한량인가 싶어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비록 행색은 남루했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측은한 마음에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날이 이리 추운 데서 주무시면 입이 돌아가십니다. 어서 댁으로 돌아가시지요. 사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아씨, 허나 나는 돌아갈 집이 없는 몸이요.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의 딱한 사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팔고 남은 온주머니 중 가장 크고 좋은 것을 품에서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변변치 않으나 이거라도 품고 계시면 추위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내는 놀란 눈으로 그녀와 온주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것을 왜 나에게 주시오? 나는 이것을 살 돈이 없소. 서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귀한 분 같으신데 이런 누추한 곳에서 고초를 겪으시는 것이 안타까워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몸을 보중하십시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그 사내가 신분을 숨기고 민심을 살피러 나온 젊은 왕족 이호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호는 차갑게 식어가던 자신의 손으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와 서윤의 당당하고 인정 넘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멀어져 가는 서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그녀의 이름과 얼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은 서윤의 운명을 또 한 번 크게 바꾸어 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의 가게 앞으로 화려한 복장을 한 내관들과 군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가게 앞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서윤과 직원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내관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서며 위엄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곳 책임자는 누구인가? 어서 나와 교지를 받으라. 서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인지 몰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내관이 전한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상의원의 명의시다. 그대가 만든 회양 주머니를 임금님께 진상하였더니 그 효능과 정성이 지극하다 하시어 크게 칭찬하셨다. 이에 올겨울 궁궐에서 사용할 모든 방한용품을 그대에게 맡기고자 하니 정성을 다해 납품하도록 하라. 교지를 읽는 내관의 목소리가 끝나자 주변의 구경꾼들 사이에서 와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유는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눈 오는 밤에 만났던 그 귀공자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 상우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궁궐에서 내려온 주문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왕과 왕비,
데뷔마마를 위한 최고급 비단 주머니부터 수많은 궁녀와 내관, 군졸들이 사용할 무명 주머니까지 그 종류와 수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유는 밤낮을 잇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피막골의 작업장을 몇 배로 늘리고 더 많은 안악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에 납품하는 물건인 만큼 품질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왕이 쓰는 온주머니라는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서윤의 온주머니는 단순한 방한용품이 아니라 부와 신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양반들과 부호들이 앞다투어 서윤의 가게로 사람을 보내 물건을 사갔고 가게 앞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윤은 이제 종로의 작은 상인을 넘어 나라의 인정을 받는 거상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궁중 납품으로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게 된 서유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한양을 넘어 조선팔도 전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주머니를 전국적인 상품으로 만들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녀는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했고 마침내 조선 최고의 보부상단인 송파상단의 도접장을 만나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송파상단의 도접장은 깐깐하고 콧대 높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개 아녀자가 상단의 큰 거래를 논하겠다고 찾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해온 사업 계획을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습니다. 어르신, 제 온주머니는 이미 한양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이 따뜻함을 전국의 백성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상단에서는 유통만 책임져 주십시오. 판매 수익의 3할을 상단에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도접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3할, 아녀자가 배포가 크군. 하지만 우리 상단은 검증되지 않은 물건은 취급하지 않소. 서유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지역 한정판 온주머니 견본품들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는 약숙을 넣은 강화 약숙 온주머니를, 풍기에서는 인삼 가루를 넣은 풍기 인삼 온주머니를, 그리고 남쪽 지방에서는 매화 꽃잎을 말려 넣은 탐나 매화 온주머니를 만들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품을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각 지역 보부상들의 자부심을 자극하고 판매를 독려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도접장은 서윤의 기발하고 치밀한 계획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장사치가 아니라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뛰어난 사업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서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송파상단은 서윤 상회의 전국 유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단순한 소매상을 넘어 생산과 유통을 총괄하는 거대 상단의 행수, 즉 객주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이제 한양이라는 작은 연못을 벗어나 조선 팔도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동안 옥에서 풀려난 배새님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가게는 망했고 시전 상인들 사이에서의 신용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윤 때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그녀를 파멸시킬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윤의 성공의 심장부인 창고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렵의 몇 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인적이 드문 늦은 밤을 틈타 서윤의 창고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창고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사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내들은 사방을 살핀 뒤 창고 담벼락 밑에 마른 집단을 쌓고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고함을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도둑이야, 불이야.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놀란 방화범들은 당황하여 흩어지려 했습니다. 칠성은 맨몸으로 그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순박한 지게꾼이었지만 서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싸웠고 그의 고함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방화범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붙잡힌 무례배들은 모진 매질 끝에 자신들을 사주한 것이 배새님이라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배새님은 관아에 끌려가 방화미수라는 중죄로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살아생전 햇빛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윤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창고로 달려왔습니다. 창고의 한쪽 벽이 그을렸지만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몸을 던져 싸운 칠성과 한마음으로 창고를 지켜준 동네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배새님의 방화 사건은 서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녀를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액땜 한번 호되게 했다 생각하고 이참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며 직원들과 마을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녀는 그을린 창고를 허물고 그 자리에 이전보다 몇 배는 더 크고 튼튼한 현대식 창고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초가집에 만족하지 않고 벽돌과 기와를 사용하여 화재와 도둑의 안전한 견고한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재건 작업에 마을 사람들과 직원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품삯도 마다하고 자발적으로 공사를 도왔습니다. 서윤이 그동안 베풀었던 인심과 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따뜻한 밥과 고깃국을 대접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고된 노동의 현장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윤 상회를 자신의 가게처럼 여기며 한마음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끈끈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새로운 창고와 작업장이 완공되었습니다. 웅장한 기와 건물은 종로 저작거리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완공을 기념하여 큰 잔치를 열고 그동안 고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두둑한 상여금과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몸을 던져 창고를 지켜낸 칠성에게는 큰 공을 치하하며 그를 상단의 대행수 자리에 앉혔습니다. 칠성은 자신은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놈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서윤은 상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리와 신의입니다. 그 점에서 당신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라며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서윤 상회는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인 생산시설과 넓은 창고 덕분에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을 차질 없이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단순한 장사꾼을 넘어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체계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뛰어난 경영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화마가 자신의 재산을 위협했을지언정 가슴속에 타오르는 열정만은 결코 태울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불굴의 의지는 저작거리의 상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돈을 버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서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기댈 곳 없는 여인들을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한양 도성 안에 자혜원이라는 이름의 구휼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자혜원은 오갈 데 없는 과부나 고아, 그리고 병든 여인들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자혜원에서는 온주머니를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바느질, 길쌈, 자수 등 다양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서유는 자혜원에서 만든 물건들을 자신의 상단을 통해 판매해 주어 여인들이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혜원의 소문이 퍼지자 전국에서 딱한 사정을 가진 여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서유는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자혜원은 곧 조선 8대서 가장 큰 여성 복지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이 자자했고 살아있는 보살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공로는 마침내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상업을 천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서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에게 일자리를 주고 구휼 사업을 통해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왕족 이호가 조정에 그녀의 공적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임금은 이례적으로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임금은 그녀에게 정경부인에 준하는 외명부 일품의 자귀를 하사하고 그녀의 상단 활동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천한 장사치로 그것도 과부의 신분으로 한 여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연계였습니다. 서유는 이제 더 이상 서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부인으로 불리며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조선 최고의 여성 거상, 즉 여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시대의 편견을 깨뜨린 위대한 여성으로 역사에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윤이 조선 최고의 여상으로 우뚝 서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칠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허름한 지게꾼이 아니라 수백 명의 상단 식구들을 호령하는 대행수였지만 서윤 앞에서는 여전히 말수적고 수줍음 많은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성공을 제1처럼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너무나 멀고 높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서글픔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울리는 짝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접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서윤은 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다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뜰 한쪽 구석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칠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왠지 모르게 축 처져 보였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칠성 대행수.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칠성은 화들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아니, 부인. 이제 부인께서는 구름 위에 떠있는 달과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저같이 땅바닥을 기는 미천한 놈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 되셨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격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님을 뵌 날부터 제 심장은 마님의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웃으시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고 마님께서 우시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제 처지가 보잘것없어 감히 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평생 마님의 그림자가 되어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칠성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칠성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나에게 당신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나를 비춰주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구름 위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라는 단단한 땅이 나를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칠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신분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내 평생의 반려자이자 동업자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칠성은 그녀의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독하게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한양의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삶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칠성과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혼례를 올리고 진정한 반려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과부가 재혼을 한다며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당당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봄이 오자 더욱 활기를 띠었고 그녀의 곳간에는 지난 겨울 벌어들인 엽전과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사람들은 그녀를 서만석군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피맛골에 그 허름한 셋방이 있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던 낡은 집들을 모두 허물고 그 자리에 거대하고 웅장한 서윤상회의 본점 건물을 세웠습니다. 지하에는 거대한 창고를, 지상에는 각지의 물품을 거래하는 객주와 점포들을 들였습니다. 그 건물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조선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한양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이 서려 있던 장소를 가장 큰 성공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날 과거 그녀를 내쫓았던 시댁 식구들이 꾀죄죄한 모습으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서윤에게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 밖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당신들을 찾아갔을 때 당신들은 내게 소금 한 줌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녀는 하인에게 쌀 한 가마니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인정입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녀는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과거와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칠성과 함께 조선을 넘어 청나라와의 무역까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나약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알기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봄바람처럼 조선 팔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칠성과 함께 새로 지은 상단 건물의 옥상에 올라 번화한 종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게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 속에는 그녀가 만든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지난 겨울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 순간부터 기적처럼 일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칠성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방으로 내려가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제는 낡고해진 온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다시 칠성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칠성은 그녀의 손에 들린 온주머니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보물이니까요. 그녀는 온주머니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이 주머니를 품에 안고 웅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누어주는 거대한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작은 주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장사라는 교훈을 말입니다. 그녀가 칠성과 어깨를 기댄 채 거리를 내려다볼 때였습니다. 저작거리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위가 만든 기적, 조선 제1의 여상, 서윤 행수 나가신다. 누군가의 외침이 봄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때는 동지섣달의 혹독한 추위 속에 버려졌던 한 여인이 마침내 스스로 꽃을 피워 만인에게 향기를 전하는 만개한 봄이 된 순간이었습니다.